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올렸던 게 에피소드 올렸던 게 10월 1일이더라고요. 지금 거의 3주 만에 녹음을 3주 만에 이제 하게 됐는데 저희가 뭐 그동안 9월 말부터 해서 추석 연휴고 좀 길게 있었고 또 렘마도 여행을 갔다 오고 해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가을 방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을방학 잘 쉬고 돌아왔고요. 오늘 저희가 다루어 볼 내용은 인스타카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 한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회사여가지고 크게 뭐 관심을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IPO를 했고 해서 일단 이 인스타카트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IPO에 대한 뭐 어떤 반응들 IPO를 통해서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인스타카트입니다. 네, 우선 인스타카트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름에서 약간 와닿는 인스타는 뭔가 인스타란 뜻이고 뭔가 즉시? 즉각적인 뭐 약간 이런 뜻일 테고 인스턴트? 네, 그쵸. 카트는 말 그대로 이제 마트에서 쓰는 그 카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스타카트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메이플 베어라는 회사고요. 이게 뭐죠? 단풍곰? 맞나요? 그런가 본데요. 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려나? 네. 2012년에 설립된 미국 회사이고요. 미국이랑 캐나다,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서 식료품 배달 및 픽업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플랫폼 회사예요. 제3자 배송 서비스 보통 이제 서드파티, 3P 배송이라고 하죠. 이 회사에서 직접 어떤 배달원들을 고용하고 있거나 물건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플랫폼으로서 유저랑 그 배달원들, 인스타카트에서는 샤퍼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샤퍼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사용은 이제 유저가 인스타카트 앱에서 물건을 고르면 큰 마트들이 이 인스타카트 앱에 입점이 돼 있다고 해요. 그 물건을 고르면은 그 인스타카트의 샤퍼가 이 주문을 직접 가서 카트에 담아가지고 배달까지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좀 비슷한 서비스를 찾아보자면 미국의 이제 도어대시라는 서비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배민의 비마트랑 그나마 좀 유사하지 않을까. 근데 배민 비마트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이제 직접 보유를 하고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좀 네, 차이점이겠죠. 네, 그래서 인스타카트가 지금 이제 미국 식료품 산업의 85% 이상을 대표하는 8만 개 이상의 매장에 걸쳐 1,400개 이상의 전국 및 지역 소매 회사들, 소매 브랜드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매장들이 인스타카트 앱에 입점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비즈니스가 생겼을까요? 좀 특이한 것 같긴 하거든요.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한국과는 달리 한국은 뭐 주변에도 바로 나가도 뭔가 살 수 있고 한데 미국은 영업시간도 짧고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니까 좀 나가서 바로 사올 수 있는 게 좀 한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그래서 바로바로 뭐 배달도 받아보고 싶은 니즈가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 잠깐 여행을만 갔다 왔지만 어디 가려고 하면 무조건 차 끌고 이제 나가야 되고 마트가 우리나라처럼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쏟는 시간이 그래도 꽤 걸리더라고요. 걸어서 마트를 가기는 약간 일단 불가능한 상황? 뭐 이런 뭐 지리적인 특성이 좀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 일단 이 비즈니스만 봤을 때는 이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누가 쓸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많이 사용을 해서 유저들이 GTV, 그로스 트랜잭션 볼륨이라고 하는 지표 인스타카트에서 이제 거래가 발생한 그 물건 전체 금액이겠죠? 구입한 물건 전체의 금액? 이 물건 전체의 GTV가 2018년부터 2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CAGR이라고 부르는 이 연평균 성장률이 80%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압도적인 성장률이죠. 비교를 하자면 전체 온라인 식료품 시장은 50%, 그다음에 오프라인은 1%. 오프라인이 되게 성장이 거의 없네요. 네. 그래서 이런 다른 온라인 식료품 시장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성장률 자체는 규모는 작을 수 있겠지만 성장률 자체는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 회사가 되게 펀드레이징을 많이 받았어요. VC들한테. 되게 굵직한 실리콘밸리 VC들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런치베이스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은 총 누적 투자액이 29억 달러. 그러니까 요즘 환율로 따지면 한 3조 9천억, 거의 4조 가까이 이제 투자를 받았고, 이제 시리즈 I까지 투자를 받았고, IPO
까지 지금은 한 상황이죠. 시리즈 I 때는 밸류가 390억 불이었어요. 2021년이라는 게 이제 함정이긴 한데 시리즈 I 때 밸류가 기업 가치가 50조 원, 원화로는 50조 원 넘은 상황이었고 주요 투자자들은 세쿼이어도 있고 에이시스틴지, Y 컴비네이터, DST 글로벌 등등, 타이거 글로벌 등등 되게 이제 유명한 VC들이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인스타카트의 어떤 프라이싱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인스타카트에서 돈을 어떻게 버느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크업, 마진을 붙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물품 가격에 붙이는 마진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물품 가격이 이제 실제로 내가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사는 것보다 높을 수도 있고 좀 낮을 수도 있고 달라지는 건데 이제 굿오터 캐피털에서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은 거의 이제 한 84% 정도의 가격이, 그러니까 인스타카트에서 구매하는 식료품의 가격이 항상 마트에 직접 가서 구매하는 그 식료품의 가격과 달랐다고 해요. 그리고 항상 그 가격은 좀 항상 높은 편이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쿠팡이나 비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실제로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좀 더 비쌀 때가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한 15% 정도 이제 마진이 붙어 있다. 마트에 직접 가서 사는 것보다. 그다음은 이제 수수료인데 수수료에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배달료가 있고 만약에 무게가 무거우면 붙는 그런 헤비피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 무거우면 좀 더 비용이 추가되고 좀 거리가 멀면 좀 더 추가되고 좀 빨리 배달해 주세요라고 하면 또 비용이 추가되고 등등 여러 가지 피들이 이제 붙는 게 있고요. 이 피가 한 $16 정도 평균적으로 낸다고 해요. 유저들이 한번 주문을 할 때. 그다음에 세 번째는 팁입니다. 팁. 미국은 팁의 나라니까 팁을 또 이제 그 배달원들한테 줘야겠죠. 세 가지가 이제 인스타카트를 사용하는데 이제 지출되는, 그러니까 물건 가격 외에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비싼데요? 네, 뭐가 되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되게 비싸요. 그래서 굿오터에서 이제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그 마트에 가서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사는 것보다 인스타카트를 통해서 사면 거의 한 40% 정도 더 이제 물건 그 값을 서비스 피를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분석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텍스까지 더하면은 이제 비용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스타카트는 되게 비싼 서비스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미국인의 마인드로서는 네. 이렇게 해서 큰 이슈는 없었을 것 같은 느낌? 왜냐면 한국은 워낙에 택배비가 엄청 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당연시되어 있고 너무 맞아, 당연히 이거 하나를 사면은 플러스로 오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또 뭐든 차지를 하는 문화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하나하나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이걸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허들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비싸긴 그쵸. 하네요. 네. 비싸긴 하죠. 네. 네. 그쵸. 말씀하신 대로 팁도 되게 내야 되고 되게 자본주의의 그 자체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거를 고려해도 조금 약간 비싸긴 하다라는 저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템이 포화 상태이지 않을까. 총 시장 크기죠. 도달할 수 있는 그 총 시장 크기가 너무 좀 포화 상태이지 않을까? 이렇게 비싼데? 그래서 이게 미국 북미 시장 전체에 좀 어필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사실 있었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인스타카트 유저는 그런 저가 상품이나 을 찾거나 아니면 돈을 아끼는 그런 고객이 아니다. 실제로 프리미엄. 네, 되게 프리미엄한 소비자이다. 사실 그리고 또 이게 좀 특이한 코비드라는 이제 시국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또 아마 성장을 되게 많이 했을 거라서 이거는 사실 모든 다른 배달 앱들이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코로나 끝나고 엔데믹이면 얘네 이제 없는 거 아니야? 비즈니스 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표를 조금 보면은 사실 실제로 이제 그 엔데믹이 오면서 오더 수는 어느 정도 정체기에 좀 접어들긴 했어요. 많이 좀 플랫하게 이제 되고 있는데 그래도 꽤 높은 수치인 게 연간 한 2억 이상 주문 수가 있고 조금씩 늘고 있긴 합니다. 플랫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성장을 하고 있긴 하다. 2022년에는 한 2억 6천만 개 주문이 있었고 23년 상반기에는 1억 3,300만 개 정도. 그래서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조금은 올라갔다. 그리고 리텐션 같은 경우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M6, 그러니까 6개월 리텐션은 한 15%에서 21%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꽤 많이 이제 감소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즘 광고비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규 유저를 획득하는 비용, 신규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도 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아직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한 유저들, 되게 약간 어떤 진성 유저층을 좀 이루어가지고 많이 쓰고 있다. 인스타카트를 많이 쓰고 있고 특히 돈을 많이 쓰는 고객들이 인스타카트 유저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150 이상 식료품을 구매하는 그
그 고객 비율이 인스타카트 유저가 아닌 경우에는 40% 정도인데 인스타카트 유저인 경우에는 52% 정도. 그러니까 일단 돈을 좀 많이 쓰는 단가가 높은 고객들 인스타카트 유저가 많고요. 제일 큰 고객군은 인스타카트의 제일 큰 고객군은 주당 한 20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 지출하는 고객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이 쓰는 한국인 소득이라서 많이 쓴다고 느껴지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꽤나 많이 쓰는 그런 고객들을 좀 확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인스타카트 쓰는 사람들은 되게 돈 잘 버는데 그 시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차라리 그냥 몇십 불 팁 주고 이제 물건 나한테 사서 갖다 주는 그런 게 더 이득인 분들, 시간당 네, 시간당 돈을 되게 많이 버시는 분들이 아닐까, 돈으로 시간을 사시는 분들이 아닐까. 네, 특이하네요. 그 인스타카트에 있는 프로덕트가 뭐 네네. 다른 데서 사는 거랑 똑같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마트에 있는 거죠, 그냥. 왜 네. 굳이 여기를 써야 할까라는 질문? 그리고 이제 다른 경쟁사로 치면은 사실상 월마트랑 아마존을 이겨야 될 텐데 네. 앞으로 과연 왜냐면 월마트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이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월마트 한국에 와서 망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그죠. 특히 온라인으로 이제 완전 전환을 잘해서 네네. 엄청 잘하고 있고 이런 픽업 서비스나 배달 서비스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엄청 정비를 잘해서 엄청 잘하고 있다고 들었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홀푸드 세일 인수하면서 이런 온라인 이런 서비스들 엄청 잘 정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인스타카트는 뭐 특별하게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컬리처럼 뭐 자기 프리미엄 뭔가 프로덕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이거는 있는 것들 계약을 해서 픽업을 해서 맞아요. 준다 뿐인데 맞아요. 이거를 이 정도의 프리미엄을 지불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더 지출할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약간 있고 요즘에 이제 미국 상황 들어보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돈이 있는 중산층도 이제 1달러 샵 같은 데를 많이 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고물가, 고금리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상장을 왜 했지? 뭐 상장은 당연히 투자자들이 하라고 하니까 했을 텐데 네네. 어쨌든 상장 후에 주가도 당연히 안 좋을 테고 지금 안 좋아요. 그건 뭐 당연하죠. 당연한 네네. 이야기고. 네. 그래서 앞으로 뭔가 헤쳐나가야 될 게 많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보면은 딱히 뭐가 없어 보인다라는 그냥 짧은 생각이고 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트랜잭션에서 발생하는 피들에 대한 걸로 들어오는 매출보다 광고 매출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광고 매출이 늘어나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맞아요. 그거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뭐 이 회사 입장에서야 좋은 측면이긴 한데 이게 뭔가 위에 실링이 있는 시장 같은 느낌? 맞아요. 이라서 참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게 많다. 일단 실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돈을 꽤 잘 번다는 거. 인스타카트가 꽤 돈을 잘 벌어요. 거래액을 보면 21년에 25억 불 정도였고 22년에 거의 30억 불 가까이 됐거든요. YOY로 16% 성장한 수치였고 그리고 전체 매출을 보면은 21년에 18억 불, 그 다음에 22년에 25억 불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YOY로 거의 40% 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1년 사이에 되게 성장이 많은 수치로 성장이 됐고 그리고 22년에는 그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한 7,100만 불 정도로 흑자 전환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테크크런치에서 분석을 한 거에 따르면은 현금 흐름도 좋고 분기 영업 현금 흐름이 한 평균 1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재무 수치나 수익성이 괜찮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광고 수익이 좀 이제 비중이 꽤 크다는 게 눈여겨볼 만한 점인데 인스타카트 매출 중에 광고 수익으로 오는 게 28% 정도 된다고 해요. 23년 상반기에는 한 4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거 꽤나 그냥 수수료만 서비스비만 받는 게 아니라 광고로 벌어들이는 돈도 꽤 된다. 근데 이건 플랫폼들은 다 비슷하죠, 사실. 기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 외에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버는 거는 뭐 물론 우아한 형제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다 비슷할 거고 쿠팡 뭐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로 돌아가서 IPO를 했는데 왜 했냐와 그 결과가 어떠냐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주가가 계속 하락세여서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시가총액이 68억 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S&P 500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수익률이 지금 거의 나락 수준이다. 그러니까 시리즈 A나 B 때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시리즈 C 이후에 들어왔던 투자자들은 S&P 500보다 약간 지금 수익률이 안 좋은 수준이고 더 늦게 들어온 시리즈 G 이후로 들어온 투자자들은
사실상 다운밸류네요. 엄청난 마이너스, 거의 마이너스 50% IPO 가격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얼린 팟캐스트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이 하는 팟캐스트에서 이제 좀 가져온 내용들을 보면은 업계의 생각이나 의견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기대를 했던 그런 그레이트 리오프닝은 아니었다. 일단 보통 IPO 할 때 되게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잖아요. 누구한테 팔고 어떻게 팔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미국의 경우에는 IPO 할 때 회사 지분의 한 15%에서 20% 정도를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헤지펀드나 뮤추얼 펀드 같이 좀 롱 포지션을 잡는 곳들을 찾아가서 앵커 투자자가 돼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래서 이 펀드들이 지분을 좀 많이 가져가고, 근데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지분을 많이 가져가면 뭐 한 6개월 정도 보유해야 되는 그런 락업 조항, 그러니까 직원들이랑 이제 동일한 락업 조항이 적용이 되는데, 미국에는 이런 게 없대요.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한 거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보통 되게 회사 프렌들리하죠. 미국 네네. 조항들은. 한국이 너무 터프한 조항들이 많죠. 이런 IPO의 펀더멘탈한 구조가 이제 은행이 주도하는 이런 IPO의 펀더멘탈한 구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은 일단 차치하고 이런 IPO의 구조가 좀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카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미국에서 상장한 스타트업 회사들, 뭐 클라비오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문제점이 ARM. 네, ARM. ARM은 크게 내려왔죠. 일단 첫 번째가 너무 수량의 지분을 팔았다. 그러니까 아까 한 15에서 20% 이제 유상증자를 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10% 정도, 10%가 안 되는 수량을 이제 유증을 했고, 방금 말했던 그 앵커 주주, 올해 롱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주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앵커 주주가 없었대요. 한 50개에서 60개 주주들이 이 되게 얼마 되지도 않는 10%도 안 되는 지분을 이제 나눠서 사갔다는 거죠. 그리고 락업 조항 당연히 없었고, 그래서 이제 리테일들이 이제 상장하고 나서 막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런 뮤추얼 펀드나 헤지 펀드들이 이거를 다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발행가 이하로 그냥 주가가 다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런 스트럭처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일단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게 그랜드 리오프닝이 아니라 그랜드 클로징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뭐 나왔고, 워낙에 요즘뿐만 아니라 코로나 중에도 다 구조가 다 이랬기 때문에 사실 네, 거품이 많이 있죠. 아,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 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거품이었다라는 건데, 뭐 그러면 사실 시장 안 좋은 거는 다들 아는데 왜 상장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데, 일단 투자자들 지금 VC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인스타카트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들도 이제 유동성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왜냐면 2021년 밸류에이션은 절대 안 돌아온다. 그때 버블이었고 어차피 평생 안 돌아올 이 밸류에이션을 기다리면서 이제 상장 안 하고 기다리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빨리 상장을 하고 그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맞는 플레이다라는 의견이고, 최근 한 1년에서 1.5년간 그 B2B SaaS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되게 이제 밸류에이션 수정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어떤 성장도 좀 감소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또 어떤 실적도 좀 이제 하향 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뭐 뿐만 아니라 요즘 빅테크들이 되게 해고를 빡세게 했잖아요. 몇십만 명 막 해고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B2B 하는 회사들은 그 사용자 수당 과금을 보통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테크 회사들에서 이제 B2B SaaS 그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는데 직원들이 이제 나가게 되면은 그만큼 과금할 수 있는 그 사용자 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매출도 당연히 이제 따라서 감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B2B는 오히려 좀 빨리 이렇게 좀 밸류에이션 조정이 됐고, 이제 B2C, 이제 인스타카트가 속해 있는 이런 B2C 시장에서는 그나마 이제 소비자들이 지출을 좀 늘렸잖아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뭐 어떤 정부 지원금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좀 그래도 파워풀하게 좀 유지가 됐는데, 지금 이것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좀 뒤집힐 수도 있는 리스크도 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이자율이 오르면서 어떤 모기지 이자 내야 되는 것도 많아졌고, 물가도 오르고 있고, 뭐 상업부동산 같은 것도 공실이 많이 나고 등등, 그래서 이런 B2 시장의 리스크도 한번 언급이 되었고요. 그러면 뭐 한번 이제 리셋이 되면 턴어라운드를 좀 이제 기대해봐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전 세계적으로 IPO 볼륨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2021년 한창 그 밸류에이션이 좋을 때 IPO 건수가 한 2,400건? 글로벌리 그 정도 됐었는데, 근데 지금 2023년에는 한 600개 정도?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고, 금액으로 따져도 굉장히 지금 쭈그라든
거의 한 9분의 1, 10분의 1 정도로 쭉 쪼그라든 상황인데 뭐 물론 IPO가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좋은 비즈니스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척도인 거는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 회사의 펀더멘털이고 실적인 건데 그래서 IPO는 사실 좀 마켓의 영향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때 뭐 이자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매크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그래서 뭐 비즈니스 자체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결국에는 시장이 자기 일을 하면 시장이 잘 작동을 하면은 맞는 밸류에이션을 뭐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장에 돌아올 때까지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자체나 아니면 실적 같은 거에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고 그리고 거품이 많았죠. 네, 거품이 되게 많았고 네. 저금리로 인해 네, 맞아요. 게다가 양적 완화의 그 끝물로 인해 이제 모든 걸 부셔버리는 뭔가 버블, 그죠, 대버블이 이제 정상화가 되는 건데. 네, 맞아요. 그런 단계에 사실 있는 거죠. 그동안은 사실상 거의 제로 금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됐고 페드에서 되게 이자율을 계속 높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가져가는 이자율 정책이라든지 이런 매크로 상황의 변화가 되게 이제 VC 업계 뭐 스타트업 업계의 어떤 룰 자체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 예를 들면 일단은 VC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높은 리턴을 기대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저희가 잠깐 언급드렸던 것 같이 인스타카트도 보면은 거의 시리즈 A, B 때 들어간 뭐 C 이전에 들어간 투자자들 정도만 이제 S&P보다 돈을 더 잘 벌었고 나머지는 심지어 손실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시리즈 C 이전에 들어간 투자자들도 S&P보다 한 32% 정도 더 수익을 잘 본 수준인데 이 투자자들은 일찍 들어갔으니까 되게 장기간 동안 유동성 없는 자산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자율이 또 많이 올랐고 그러면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과연 이 수익률 이 정도면은 이게 충분한 건가? 이게 잘한 투자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 뭐 LP들이 과연 VC에 돈을 더 과연 줄 것인가? 예전에 제로금리일 때는 당연히 VC가 되게 좋은 비즈니스였을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다른 데 투자할 게 더 많은 거죠. 그쵸. 더 수익이 더 높은 자산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다른 게. 네, 맞아요. 정확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VC에 투자를 그래도 스타트업에 VC 통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LP들이 이제 꼭 물어보는 두 가지가 요즘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우리 후기 말고 원리 때 들어갈래. 네, 그래도 어쨌든 하이 리턴을 후기에 들어가야. 네, 그래도 시드나 시리즈 A 막 이렇게 갑자기 그런 걸 관심이 많아졌대요.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뭐 얼마나 우리가 빨리 들어가서 지분율을 많이 가져갈 수 많이 있느냐. 가져갈 수 있냐가 가장 최고의 이제 관심사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그 비즈니스 자체에 굉장하게 분명하게 차별화된 어떤 전략 이게 정말 엣지 있는 비즈니스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거는 옛날에도 질문했었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버블 시대에는 약간 눈먼 돈도 좀 많았었잖아요, 사실 투자도.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뭔가 인스타카트로 돌아와 보면은, 네네. 인스타카트가 잘했던 거는 뭐 2012년 설립이니까 네. 되게 엄청 일찍 이런 배달, 커머스 이런 모델을 만들어 봤다. 맞아요. 비즈니스를 만들어 봤고 지금 유저도 많이 모아놨으니까 이게 뭐 월마트나 뭐 크로거나 이런 마트들, 상위 마트들이랑 계약을 해서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 마트들 입장에서도 인스타카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주문이 꽤 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다, 이제 바잉 파워가 있다, 인스타카트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는 고객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광고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래도 처음에 되게 일찍 이걸 시작을 해서 뭔가 파워가 있었던 단계라면은 IPO를 해서 이제 정리를 하기도 했고, 이제 다음을 생각해 보자면은 이제 너무 근데 이제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아 보여요. 왜냐면은 마트나 이런 업체들이 직접 이걸 하게 되면은 사실 마진이 더 낮은 마진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소비자도 사실 더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서비스를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월마트나 뭐 아마존이나 뭐 다른 등등 서비스들이 의 경쟁력이 많이 올라간 상태인 거죠.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왜냐면은 사실 그 기간 전에는 사실 배달에 크게 관심이 조금씩 있긴 있었지만은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너도 나도 에브리원 이제 배달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보는 눈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좀 오히려 인스타카트 입장에서는 코로나 기간에 경쟁자가 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본 게임이 사실 23년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23년 끝나가니까 이제 본 게임의 결과가 이제 곧 나오겠죠, 조만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잘 보여줘야지 이제 IPO 한 후에 주가가 너무 크게 떨어지지 않고, 근데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예요. 반토막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왜냐면 버블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지지를 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인데, 이게 안타까운 게 경제 상황이 이런 이커머스 회사들한테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계속 구매가 늘어나기가.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광고도 이제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사람들이 이 제품을 구매를 해야 내가 또 광고를 하는데 광고를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카트의 두 가지 축의 비즈니스 모델이 둘 다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23년에는. 그래서 24년에도 이 경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보이는데 이거를 더 잘하려면 본인들만의 엣지가 좀 더 이제 앞으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리스크를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요게 제가 이제 옵셔널로 조사한 내용을 살짝 얹어보면 구더터 캐피탈에서 좀 제안하는, 그러니까 얘네가 좀 더 인스타카트가 좀 더 엣지를 갖기 위해서 뭐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하는 건데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너네가 3P 하지 말고 그냥 직접 해라. 네, 직접 해라. 퍼스트 파티로 해라. 그래서 막 너네가 퍼스트 P를 하면, 1P를 하면은 얼마를 벌 거야. 그다음에 3P로 지금 얼마 버는 거랑 비교하면은 뭐 이 정도로 더 이익이 날 거야. 이렇게 막 분석을, 이거 링크는 제가 달아놓겠습니다. 리포트. 다 공개되어 있는 리포트라서. 한번 1P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대신 이거의 단점은 이제 지금 이미 그 리테일러들, 마트들이 입점이 돼 있는데 1P를 한다 그러면 직접적인 경쟁이 돼버리니까 요거에 대한 명분이나 논리가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주문 처리를 조금 더 일관 처리 방식으로 좀 더 효율성을 높여봐라 라는 거죠. 뭐 묶음 배달 같은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요게 되게 어렵긴 한데 이거를 잘하는 회사들이 또 있대요. 그래서 요거를 근데 하려면은 지금은 3P이기 때문에 이제 스케줄링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P랑 어쨌든 1P를 같이 하면서 해야 1P 모델이랑 결합을 해야 더 효과적이라는 뭐 그런 게 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요즘 어디에나 나오는 건데 AI. 네, AI에 대한 아직 되게 초기잖아요. AI에 대한 그런 사업화나 프로덕트들이 아직 초기인데 지금 이 플랫폼으로서의 위치나 데이터를 가지고 좀 AI 관련한 그 쇼핑 경험을 좀 더 디벨롭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은 유저가 이제 어떤 요리를 하겠다라고 입력하면은 뭐 그 요리에 필요한 레시피들 저장해놨다가 그거에 필요한 재료들을 그냥 장바구니에 뭐 자동으로 담아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뭐 제안을 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뭐 이런 제안도 재미있는 것 같고요. 네, 끝. 네. 인스타카트 화이팅해서 네. 더 좋은 비즈니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상장했으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서비스이지만 오늘 한번 인스타카트 서비스에 대한 분석과 IPO 이야기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